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전의 일입니다. 시골에 사는 한 소녀가 하늘나라에서 편지를 여러 통 받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 소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하늘나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온 것이죠. 보내는 사람의 주소 칸에는 하늘나라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편지들은 소녀가 사는 마을의 우체부 아저씨가 그렇게 가짜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정성 어린 편지와 엽서 지금 이 탁자 위에 가득한데요. 엽서 한 장 한 장이 또 편지 한 장 한 장이 문득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처럼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제가 열심히 방송할 것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곡 띄워드릴게요. 베스트셀러 극장 황순원의 소나기 중에서 소나기입니다.
저는 이 곡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곡만 들으면요. 그 빗속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온몸이 다 젖도록 비를 맞고 싶어요. 천둥 소리도 시원하고요.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방영됐던 황순아의 소나기 중에서 소나기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전영선 씨 신청하신 곡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자극이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있거든요. 모니터링하는 보고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의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단점으로 잘난 척한다. 뭐 이런 모니터링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잘난 척이라는 것은 못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난 척이라고 느껴지는 건데 참 많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잘나게 되면 잘난 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좀 사람이 좀 더 든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엽서랑 편지랑 또 하이텔 사연들 보면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걸 다 소개를 못 해드릴 때 막 죄의식이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기로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면 되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동의하시죠? 저희 주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에 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릴게요. 서울 송파구 잠실 사동의 장정희 씨 친구 3기가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간다고요. 거기에서 지금 숨기면서 제가 이거 띄워드릴게요. 프랑스 영화죠. 시릴 꼴라르 감독의 사베지 나이 중에서 감독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로 부릅니다. 라바, 거기. Là-bas dans la ville, quelqu'un cherche ta trace. Là-bas dans une île, quelqu'un se couvre de strass. Tu sais, c'est si dur d'apprivoiser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quelque chose. Là-bas sous la pluie, quelqu'un danse avec moi. Là-bas dans la nuit, quelqu'un s'endort avec moi. Oh, oh, oh. Là-bas, dans un train, quelqu'un caresse mes mains. Là-bas, dans un port, quelqu'un me murmure encore. Tu sais, c'est si dur d'apprivoiser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l'éternel. Là-bas sur les flots, quelqu'un s'épuise pour moi. Là-bas sous l'assaut, quelqu'un se blesse pour moi.
ma grève. Quelqu'un s'élance avec moi, là-bas dans mon rêve. Quelqu'un s'envole avec moi, là-bas dans les dunes. Quelqu'un se brûle avec moi, là-bas sous la lune. Quelqu'un se moque de moi. Tu sais, c'est si dur d'apprivoiser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quelque chose. 너의 첫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너는 떠나야 하는데 난 왜 여기 서 있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the lady in red의 Chris de Burgh. 떠나갔던 여행자의 고백 같은 그의 앨범. This Way Up에서 Chris de Burgh를 만나보십시오. Polygram.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짜짜러니.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러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러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러니.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낸.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용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국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또 늦으신다.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스! 오늘 임자 만나봐라. 미안. 이거 카페리씨. 네가 또 마음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웰 카페리시 레주라.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서초동의 희성씨 그리고 신림동의 이호재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칼 중에서 아이리시 보이였습니다. 희성씨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죠? 팻 오코너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마크 노플러의 음악으로 더 유명한 그런 영화죠. 주연은 영국 배우인 존 린치와 헬렌 미렌이 맡았는데요. IRA 요원인 청년과 또 그 청년이 암살한 한 남자의 미망인과의 슬픈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음악에서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대구의 미라씨 편지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에서 멀어지니까 느낌에서 멀어졌다고요. 좀 일찍 잠이 들어버려서 늘 저를 만나지 못했는데 항상 느끼던 그 친근함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미라 씨가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제가 신청하신 그 음악을 들려드리면 아마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이 재밌는 말도 또 적어주셨어요. 요즘에 식물 분류학을 공부하는데 예전에 이름을 모를 때는 들에 핀 산에 핀 꽃을 꺾고 묶어서 다발로 만들어서 웃고 놀고 했었는데 막상 이름을 모두 알고 나니까 함부로 그러지 못하겠다고요. 참 그 느낌이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보는 족족 이름이 생각이 나서 괴롭기까지 하고 이제 그 모든 이름이 다 떠오르니까 거의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자, 제가 띄워드리는 이 곡을 들으시고 좀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남 무안 3일년의 김은정 씨 생일 축하드리면서 이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맥라이언과 앤디 가르시아가 최근에 함께 찍은 영화의 제목과 똑같은 곡입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펄시 슬래시가 부릅니다.
전주 덕진구 송천동의 강성수 학생. 친구들이 이 곡도 좋아하지 않나요? 영화 When a Man Loves a Woman 중에서 When a Man Loves a Woman, 펄시 슬레이시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영화 보기에 새로운 눈을 띄워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다소 좀 제가 무거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얼마가 지나면은 이제 그 6.25를 기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추모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서독 동독과 함께 그 두 개의 분단 국가였었는데 이제 독일은 통일되었고 그리고 단 하나 남은 그 분단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인지 또한 6월 달은 월드컵과 함께 전쟁 위기설로 온통 한반도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전쟁 속에 월드컵으로 그토록 빨리 그 변심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뉴저먼 시네마, 그러니까 서동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동 영화에 대해서는 흔히 그 뉴저먼 시네마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독일에서도 그 뉴저먼 시네마를 노예키노 시네마라고 부르지 않고 뉴저먼 시네마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영어 표현 그대로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 새로운 영화, 새로운 서동 영화라는 것을 그 정의 내린 것이 오히려 자국보다는 바깥 그 외국 영화 평론가들에 의해서 평가받으면서 뉴저먼 시네마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저먼 시네마라는 말을 처음 쓰게 만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62년 2월 28일 오버하우젠이란 도시에 26명의 젊은 단편 영화 감독들이 모여서 독일 영화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오버하우젠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사상 그 가장 유명한 몇 개의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만 영화가 새로워진다 해서 신전형 선언이라는 것을 대만 영화 작가들과 영화 평론가들이 같이 했었던 모임이 있었고 또 중국 제5세대 감독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작품들을 찍기 위해서 정부는 검열을 철폐하라는 선언했었던 그 선언문과 함께 이 오버하우젠 선언은 아주 그 유명한 선언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투적 서동 영화의 붕괴는 마침내 우리가 거절하는 정신 상태를 떠받쳐온 경제적 토대도 잃게 되었다. 새로운 영화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젊은 작가들과 프로듀서들에 의한 독일 단편 영화들은 국제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고 그리고 국제 비평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들의 작품과 성공은 독일 영화의 미래가 영화의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독에서도 단편 영화는 후일, 극영화를 위한 작업의 토대가 될 것이며 그 훈련의 장에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서독 영화의 창조 위에 우리의 목표가 있음을 선언한다. 이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자유를 원한다. 과거의 배급 형태로부터의 자유, 상업적인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지적, 형식적, 경제적 재신급으로부터 새로운 독일 영화의 생산에 관한 구체적 전망을 갖는다. 우리는 경제적 위기에 대해 단체적으로 대항한다. 낡은 영화는 죽었다. 우리는 새로운 영화를 믿는다. 라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그 독일 영화 비평가들은 그야말로 아버지 영화의 죽음을 선언했다라고까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2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뉴저먼 시네마가 태동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셈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2년이라는 시점은 사실은 이미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흥한 시점에 이르렀었던 서독에서 왜 이토록 늦게 그 새로운 서독 영화가 도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땅히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좀 전에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1945년 이후 서동 영화가 사망 직전에 이르렀던 것은 독일 영화 정책과 연합군 정책이 서로 맞물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독 정부는 동독으로부터의 사회주의 경향에 대한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싸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서동 영화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부나 또는
연합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모든 영화들에 대한 가혹한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네. 또 이러한 분단을 가져오게 된 나치즘 영화에 대한 경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전 독일 영화를 전적으로 상영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야말로 서동 영화는 무엇을 찍어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헐리우드는 역시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헐리우드는 서독을 유럽 직배 영화의 전초 기지로 생각하고 서독 영화의 영화 산업 전체를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헐리우드 영화가 배급되었던 것은 고작 12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배급된 헐리우드 영화는 무려 320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융단 폭격을 해버린 셈인데 결국 서동 영화를 만들려는 젊은 작가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단편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은 텔레비전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서동 영화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멜로드라마였고 또 하나는 이 영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가끔 수입되어서 꽤 성공을 기록했었는데요. 의학 영화를 빙자한 포르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체의 신비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여자가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까지를 마치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척하면서 사실 그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의학적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네. 결국 이런 영화들이 서동 영화를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당하도록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젊은 서독 영화 감독들은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과 그리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영화로 담아야 된다라는 자각정신으로 새로운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계기가 오버하우젠 선언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언 한번 딱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화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물론이죠. 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선언한 대로 젊은 프로듀서를 끌어들이는 작업이 더 큰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 속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은 바로 학생 기금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노조에서 젊은 영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서 대대적인 유치를 했었고 그것을 상영할 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의 잘 이름도 알 수 없는 영화 감독들이 비디오를 소개하는 것이 마치 영화제의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서독의 젊은 대학생들은 그 서독의 젊은 영화 작가들이 찍은 단편 영화들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상영하였고 이 수익 전체를 다시 그 젊은 영화 작가에게 돌려주는 쪽으로의 그 일종 기금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작가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셈입니다. 제작비 지원과 배급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급 문제까지도 해결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영화 동아리들의 그 영화 배급 또는 축제 때 상영하는 영화들에 대한 관점은 제 생각에 전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독의 그 젊은 영화 감독들이 곧장 새로운 영화 미학을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독의 영화 감독들은 아주 다른 영화와는 다른 상황에서 두 가지 것과의 끈질긴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적인 것과 영화적인 것 두 가지 사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으로 복합적인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서동 영화 속에 응어리 져 있는 독일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괴테, 제3제국, 나치즘, 마르크시즘, 히틀러, 브히트, 바그너, 루카치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원칙 없이 뒤섞여 있어서 마치 새로운 것의 추구였던 것이 히틀러에 대한 추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나치주의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막시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이 기묘한 비약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 태도들이 뒤섞임으로써 거기서 정말 독일적인 것 또 비독일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적인 것에 대해서 젊은 서독 영화 감독들에게는 불행히도 철저하게 비서독적인 것의 출발의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서독 영화 감독들의 선배들은 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는 친독 부역자가 아니었었으면은 또 하나는
나치즘에 반대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수많은 젊은 서독 영화 감독들이 지적하는 것이긴 한데 비판적인 관점과 사회주의적 관점을 가졌던 감독들조차도 아무도 소련으로 망명한 감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헐리우드로 망명 갔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것인데 프랑크푸르트 연구소가 그 나치를 피해서 옮겼던 곳은 유감스럽게도 모스크바가 아니라 뉴욕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그들은 프리트랑이나 게오르그 비렐름 파프스트나 아니면은 그 프리드리히 비렐름 무르나우 같은 감독들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빛나는 전통과 분연히 거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독 영화 감독들은 아버지 영화의 죽음을 선언하게 된 셈입니다. 서독 영화는 자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다른 유럽 영화들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외부에 대한 안티테지로서 반명제로서의 영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독 영화를 쫓아가기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서독 영화의 근본적인 새로운 물결을 갖고 왔다고 평가받는 영화는 보통 4편의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965년에 완성되었었던 페터 샤머니 감독의 그것, S라는 영화와 후오크 셰렌도르프 감독의 청년 퇴를레스, 이것은 66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클루거 감독의 어제와의 작별, 그리고 67년에 만든 장 마슈트로프와 그리고 그의 아내인 다니엘 유레가 같이 완성시킨 안나 막달레나 바하의 연대기, 이 4편이 이른바 새로운 서독 영화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편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젊은 서독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그들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주제나 공통적인 미학을 발견할 수 없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별난 특징인데요. 네. 다만 그 대신 오버하우젠 선언을 같이 했었던 이 동세대적인 그야말로 연대의식, 이것이 젊은 서독 영화를 출발시키게 된 그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독 영화가 너무나 망가졌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진실을 찍고 서독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찍는다면 그들은 모두 뉴 저먼 시네마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영화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방식은 각 영화 감독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는 도리 외에는 네. 다른 방법으로 이 뉴 저먼 시네마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감독은 이 오버하우젠 선언문을 썼었고 그리고 오버하우젠 세대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받은 알렉산더 클루거 감독입니다. 이 클루거 감독은 원래 영화 감독 지망생은 아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그 사회학과 교수였었는데요. 그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만으로 서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교수답게 베냐민의 후예답게 그는 영화에서 새로운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과거 비판적 미학사의 주제와 형식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는 철학적으로는 아도르노의 후계자였었고 그리고 영화를 찍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 브리히트의 미학을 받아들였었을 것이고 또 그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후 그를 추종했었던 많은 젊은 학생들이 야기했었던 66년 이후에 바더마인호프의 학생 운동과도 매우 가깝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크루거가 영향받은 것은 특히 고다르의 영화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네. 고다르의 브리히트의 영향을 받은 영화들 이후의 영화들이 그 주 대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평가받은 영화는 1966년도에 찍은 어제와의 고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어제와의 고별은 그 아합시트 폰 그 게슈테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의 구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제와 손잡지 않는다 해서 이 영화 제목 자체가 그 서독 젊은 영화들의 일종의 메시지처럼 그랬겠네요. 들리기도 네.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서독에서 최초로 동독
이민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여배우는 알렉산더 크루거 감독의 여동생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동생을 자기 주연 배우로 쓰면서 한 동독 소녀가 서독에 넘어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락해가는 과정을 때로는 연극처럼, 때로는 오페라처럼, 때로는 다큐멘터리처럼, 그리고 또 어떤 장면들은 고다르 영화 스타일로 찍어내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와 그 이전까지 아무도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하지 못했었던 것을 제시함으로써 뉴 저먼 시네마가 이 서독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암시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크루거는 처음 시작에서 이미 그 자신이 잉태되었었던 가능성이었었던 것처럼 73년 이후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서 차례로 그 복지 국가 내의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제가 보고 굉장히 쇼크 받은 영화 중에 하나는 1973년에 완성시킨 그 여자 노예의 임시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그 독일 문화관에서 했었었는데 후반 30분이 거의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흑백 영화를 찍었는데 네. 한 여자 임시 사무직 직원이 자기의 직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사로부터 성적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신한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낙태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러 가는 것을 이 알렉산더 크루거 장면은 실제 낙태 수술하는 장면 한 30분 가까이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30분 가까이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낙태 당하는 바로 그 수술 장면 앞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일이 꺼내서 산산조각 내는 장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예. 처음에 여자가 옷을 벗기 시작했을 때 독일 면에서 많은 학생들은 또는 많은 관객들은 대단한 구경거리를 보겠군 하며 눈을 떴다가 차례차례 그 장면 속에서 모든 장면을 거의 무성영화처럼 찍고 칼날이 움직이는 소리만 사운드를 넣어서 보여준 이 영화에 상당수의 여학생들은 나가 토하고 남학생들 줄줄이 이어나가고 저도 거의 끝까지 이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서 클루거는 영화를 만든다기보다는 일종의 비판적인 사회학적 보고서를 만든다고는 평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알렉산더 크루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편이고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구태여 영화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문건으로 만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즉 영화를 너무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것은 네.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행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알렉산더 크루거의 영화는 대학가 이외에는 거의 상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사람의 영화는 상업 영화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결별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저는요, 이럴 때 항상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영화를 일종의 도구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가 그 대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업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될까요? 바로 그런 점이 그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점인데 또 같은 그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 바로 금년 그 신드러 리스트가 독일에 개봉됐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독일은 스필버그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한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 독일에서 아니 이 문제를 그렇게 상업적으로 다룰 수가 있단 말인가.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갖고 어찌 오스카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만 사용한단 말인가. 역시 스필버그는 안 돼. 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부딪혔었는데 그 문제는 모든 그 진보적인 영화 단체들이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동단체들에서 갖고 있는 많은 그 이의 제기 중에 하나가 많은 그 단편 영화들과 다큐멘터리들이 노동 문제에 관한 영화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작업 작품들이 이른바 메시지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그 문제의식에 대한 제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사실은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1시간 반 가까운 상영 시간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화를 구태여보지 않더라도 사실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쩌면 이 영화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터인데 그들에게 외면받는다라면은 이 영화가 과연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했는가라는 이의를 제기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 형식이라는 문제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감독이 알렉산더 크루거에 이어 소개해드릴 장마르 시트라프와 다니라 유일이라는 감독입니다. 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이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작업 방식은 코엔 형제의 작업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작업 방식에 있어서 화면을 만들어내는 쪽에 집중한다면 또 한 사람은 대사만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엔 형제처럼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두 개가 반명제로서 서로 충돌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양식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만일 그 연극에서 브리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영화에서 누구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장마 시트라프와 다니엘 유이레를 뽑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1969년에 안나 막데나 바흐의 연대기를 찍었고 그리고 72년도에는 브리시트의 그 연극을 영화로 만든 역사 교훈 그리고 74년도에는 아놀드 쉔베르크의 불협 화음 오페라를 영화로 옮긴 모세와 아론 그리고 76년도엔 그람시를 갖다가 서독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불리는 포르티티카니 그리고 80년에는 그 학생 운동에 바치는 진원곡이라고까지 얘기한 그 학생혁명 운동은 너무 빨리 일어났는가 너무 늦게 일어났는가 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지프리 지프바트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너무 빨리 너무 늦게 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그 학생 운동가들에게 그 공감을 형성한 영화가 있었고요. 82년도에는 아메리카 계급관계라는 카프카의 그 단편 소설을 아주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영화로 만들어냅니다. 또 87년도에는 그리스의 법정극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엠페도클의 죽음을 찍게 됩니다. 이 장마 시트라프가 찍는 영화 방법이라는 것은 그 네 가지 방법의 그 미학을 담고 있다고 흔히 표현되는데요. 화면의 구조적 양식, 그리고 시선 없는 미장센, 중심 없는 제스처, 텍스트의 상호 이동. 듣기만 해도 아주 현기증 나는 말들만 골라서 있는데요. 그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평가는 고다르와 파조리니가 우리 세대에 있어서 가장 독창적인 시네아스트라고 평가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아직까지도 이들보다 더 새로운 영화를 찍은 감독은 없다. 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 특징을 좀 쉽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영화 장면을 설명하면 가장 그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그 엠페도클의 죽음 같은 것을 찍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시극 양식을 갖다가 시곡 양식을 갖다가 연극 무대로서 그대로 무대에 올려놓는데 그 무대에 올려놓은 것은 현대 도시입니다.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들만이 그 시대 양식의 옷을 입고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야 뭐 몬트리올의 예수 같은 영화에서 많이 본 양식 아니냐 하는데 이 영화에서 주연 배우 얼굴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즉 뒷머리가 나오거나 손이 나오거나 또는 계속해서 뒷모습만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소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집중하게 만드냐에 영화의 모든 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할애하면서 이 사람들은 고전적 양식과 사운드와 그리고 현대의 풍경과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모순 사이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 자막을 표현하는 방법 속에 때로는 이 대사와 모순되는 것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 속에서 혹시 이 문제의식이 관객들로 하여금 현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닐까를 계속 다시 한번 사고하게 만드는데 흥미있는 것은 이 장면들을 연출할 때 이른바 헐리우드 영화나 또는 유럽 아트 필름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패러디인가요?
패러디라기보다는 영화를, 그러니까 흔히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마의 슈트라우스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엔 어떤 영화도 예전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영화 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는 일종의 교육의 영화라고까지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많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 영화가 이론적이지 않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네. 또 이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없이, 그리고 그 선언문에 대한 이해 없이 이들의 영화를 쫓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 이들은 상업적인 가능성이나 또는 관객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인터뷰에 대해서 사실은 장마의 슈트라우스는 오히려 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관객들에게 영화를 즐기거나 보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영화관이 미래에 다가올 좋은 세상에 대한 교육의 장이길 바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독에게 어찌 우리가 재미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감독들이 비교적 관객들로부터 아주 유리되어 있는 감독이라면은 관객과의 만남에서 성공한 그 첫 번째 감독은 베르 헤르조그일 것입니다. 베르 헤르조그는 원래는 그 다큐멘터리 작가로 시작하였었는데 67년에 그의 극영화 레벤스트라이신, 그러니까 생명의 징후라는 영화로 그 세계 영화제로부터 아주 급격한 주목을 모으면서 뉴 저먼 시네마가 도착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70년도에는 아주 독특한 양식의 기록 영화인 신기루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명성을 천하에 알린 것은, 그래서 뉴욕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아낸 영화는 아기레 데 조른고트, 아길의 신의 분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감동한 사람의 명단에는 무수한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코폴라는 이 영화를 보고 어찌나 감동받았던지 지옥의 묵시록을 이 영화에서 상당수 베껴오기까지 합니다. 만일 아길의 신의 분노를 보고 난 다음이라면 지옥의 묵시록을 보는 동안 지옥의 묵시록의 연출이 상당히 헤어조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헤어조크는 주연 배우 나스타시 킨스키의 아버지 크라우스 킨스키를 이끌고 그 남미 오지의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후와 풍경과 또 깎아지른 절벽과 싸우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절벽을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골목길을 따라서 크라우스 킨스키가 길을 가야 하는데 너무 위험하고 거기다 폭우까지 쏟아져서 자칫 잘못하면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헤어조크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어조크 크라우스 킨스키의 관자놀이에 총을 갖다 대고 여기서 총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 저기를 갈래? 네. 그 표정을 본 헤어조크의 표정을 본 크라우스 킨스키는 차라리 가다 떨어지는 게 낫지 하며 그 길을 갔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74년에는 카스파 하우저의 수수께끼를 찍고 76년도에는 전설적인 영화 헤르츠 아우스글라스, 그러니까 그 거울 마음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는데 이 영화는 주연 배우 모두를 최면을 걸어서 찍은 영화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 빠뜨려 놓고서는 영화를 찍으면서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를 암송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영화를 찍은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관객도 거의 홀린 듯이 보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연 배우 모두가 눈동자에 초점이 없이 대사를 읊조리고 있는 장면들의 끊임없는 롱테이크 클로즈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점쟁이가 많이 필요했겠네요. 77년에는 슈트로체크라는 영화를 찍고 78년에는 보이체크를 찍지만 유감스럽게도 헤어조크는 그 이후 실패작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길의 신의 분노의 영광을 저 뒤로 하고 휘츠카랄도 같은 끔찍한 실패작을 찍고 그리고 수많은 실패작을 다시 만든 다음 그는 다시 다큐멘터리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한 소식은 금년도 칸느 영화제 헤어조크는 세테 흐게아르,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다시 다큐멘터리를 발표하고 그리고 예전에 기록 영화 시절에 그 흥분과 또 그 열정을 다시 찾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성윤 씨 말이
말씀이 계속 길어지시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렇다고 중간에 이렇게 서둘러서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마저 듣기로 하죠.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그 뉴저만 시네마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면 역시 라이너 베너 파스빈더일 것입니다. 이 파스빈더 감독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음악이 아마 파스빈더의 영화 음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요. 그 이 파스빈더 감독과 함께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빈 벤더스 그리고 한스 위긴 지오베르크, 헬마 산더스 브람스 또 마가레테 폰트로타 그리고 최근 소동 영화의 새로운 그 미학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는 퍼시 아드론 같은 감독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이름들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은 미리 정소희 씨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파스벤더 감독의 영화 차이니스 룰렛 중에서 한 곡, 아주 유명한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먼저 정소희 씨께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0년대 전자음악 완전히 풍미했던 곡이죠. 클라프트베르크의 Radio Activity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뉴저먼 시네마 2편 계속됩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 Stehen.